안녕하세요. 볼견복지부입니다. 모든 구독자님들, 2023년 한 해 동안 볼견복지부를 사랑해주시고 많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에는 볼견복지부의 복지정보가 더욱 정확하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언제나 복지정보는 볼견복지부와 함께 해주세요. 믿을 수 있는 복지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시작한 볼견복지부의 주제별 영상을 하나로 모아서 올리는 영상이니 필요한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김길동 씨는 2000cc 중고차를 한 대 생계를 위해 구매했으나 이로 인해 생계급여를 못 받아 생계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최도움 씨는 3인 가구로 월 209만 원의 소득으로 주거급여에 해당되지 않아 주거비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부는 3년마다 발표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확정 공개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은 표와 같이 가구 규모와 선정 기준 비율에 따라 대상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인 김행복 씨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선 103만 6,846원 미만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많은 137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생계급여는 못 받고 의료급여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 대상이 결정되니 기준 중위소득의 상향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대폭 강화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4년에는 32%에서 점차 기준 중위소득 기준의 35%까지 대폭 상향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 명이 추가되어 올해 수급자인 159만 3천 명에서 2026년에는 총 180만 7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5만 명 더 늘어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점차 올려서 50%까지 상향하고 주거급여 수급자 20만 명을 더 추가하여 252만 8천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어떠신가요? 기준이 많이 완화되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많으셨죠? 자동차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다인 및 다자녀 등 수급 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되던 일반 재산 환산율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특히 생업용 자동차는 현재 50% 산정하던 재산가액을 완전히 제외하고 기준은 승용차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교육급여의 보장 수준도 현행 최저교육비의 90% 지원에서 100% 지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처럼 제도가 확대 개편되는 만큼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도 혜택 받으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3차 기초생활보자 종합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각종 기초생활급여에 해당되지 못하셨던 분들께 희소식인 만큼 꼼꼼하게 살피시어 모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나 재산만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초수급자 분들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이 없으셔서 기초수급을 받으십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적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기초수급 받고 계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기초수급자 분들 중에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혜택이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기초수급자이신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볼견복지부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실 기초연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보통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등이 어르신 하위 70%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받는 분들 그리고 그 배우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기초수급자분들은 어떨까요?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으나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기재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때문입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생계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보충성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기초수급자가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은 국가가 생계급여로 보충해 준다는 것으로 기초연금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 생계급여를 깎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타급여 우선의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생계급여보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우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많고 자세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기초생활보장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소득만큼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기초수급비를 받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이중혜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초연금 설계 자체가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라면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소득이 162만 289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럼 예시로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초님은 소득이나 재산이 0원인 4인 가구라면 김기초님은 최대 162만 289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80만 원이라면 82만 289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초연금을 단독가구 최대 금액인 32만 3,180원을 받는다면 생계급여를 49만 6,509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에 따라 기초수급비가 깎이게 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71만 명에 달하나 이 중 62만 명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 전액이 깎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중 8만 9천 명은 기초연금 수급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회하여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어 의료급여 등을 수급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신청조차 안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는 보충성의 원리로 생계급여에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보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여 기초연금만 받게 되는 분들의 소득이 더 적어지는 소득 역전 현상 등의 형평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나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기초연금을 소득인 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산정 기준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권고안을 토대로 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적정성을 평가하여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든 어르신께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기초연금은 2024년 초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초수급자이거나 다른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않는 분들은 내년 초에 발표되는 기초연금과 관련한 정책에 귀 기울이시고 혹시라도 제도가 변경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신청월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특성에 따라 빠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최근에 가족들이 통장에 선물이라며 혹은 생일이라며 돈을 넣어줘서 걱정하셨나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신청이 안 될까 혹은 잘 받던 기초수급비 못 받을까 염려되시나요? 기초수급을 새로 신청하신 분들도 현재 기초수급을 받고 계신 수급자 분들 모두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통장에 있어도 받을 수 있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수급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기초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통장 등에 돈을 얼마 정도까지 갖고 있는 경우에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혹은 탈락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조건이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없다면 현재 갖고 계신 재산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통장 잔액 등을 어떻게 유지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2024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주는 이 계산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종류별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과 생활준비금 혹은 부채 그리고 장기금융저축을 공제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소득 변경률을 곱해주고 이 금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2% 미만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재산 종류별 금액이란 부동산, 금융재산 등이 모두 들어가는 것이며 기본 재산액이란 각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시 세종 창원 등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이 기본 재산액 공제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준비금이란 금융재산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현재 기준은 가구당 500만원입니다. 또한 장기금융저축공제는 3년 이상 저축을 했다면 추가로 5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은 6.26%로 이러한 재산들을 월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그럼 이 계산식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초 씨는 혼자 경기도에 거주하며 다른 일반 재산이나 소득과 장기금융저축도 빚도 전혀 없고 금융재산 9천만원만 있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위에서 본 소득 환산식을 금융재산에 맞춰서 다시 보여드리니 이 산식을 기억하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을 경기도 기본공제액 8천만원을 빼줍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빼주면 500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융재산의 6.26%를 적용하면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31만 3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2024년도 1인 가구 중위소득 32% 기준인 71만 3천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생계급여에 해당되기에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산에 따라 얼마 정도의 돈이 통장에 있다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거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계산에 따르면 경기도에 살고 월세보증금, 소득 그리고 다른 재산 등이 없고 1인 가구라면 장기금융재산을 포함한 금융재산이 1억 130만 9천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수급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금융재산 이외에 전월세 보증금 등의 주거용 재산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쉽게 설명드리고자 금융재산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생각해보니 현재 상황에 맞게 알려드리는 게 가장 쉬운 설명이니 현실에 맞게 전월세 보증금도 넣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도 예시로 말씀드리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김생활님은 경기도에서 1인 가구로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며 3년 이상 장기 금융 저축도 있다면 통장에 얼마가 있는 경우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질까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5%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전월세 보증금에서 5%를 공제한 950만 원을 경기도 기준 기본 재산액 공제액인 8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7,05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 장기금융저축 500만 원을 공제하면 총 8,050만 원이 남습니다. 즉 1인 가구로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인 곳에서 생활하며 통장 잔액이 9,189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여러 번 다시 보시고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기본 재산액 공제 금액을 바꿔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계산이 어렵다는 분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서울을 기준으로 한 계산 예시를 보여드리니 이런 식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김생활님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이사하였고 1인 가구로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며 3년 이상 장기 금융 저축도 있다면 통장에 얼마가 있는 경우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질까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5%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950만 원을 서울시 기준 기본 재산액 공제액인 9,9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8,95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 장기금융저축 500만 원을 공제하면 총 9,950만 원이 남습니다. 즉 1인 가구로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인 곳에서 생활하며 통장 잔액이 1억 1,089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은행 등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아서 통장에 돈이 있다면 금융재산으로 볼까요? 아닙니다. 이 돈은 미래에 다시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 부채 즉 빚이기 때문에 생활준비금처럼 공제를 해주는 항목이기에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빚이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사채, 연대보증인으로 표시된 부채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혹은 카드사를 통한 대출이라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족들끼리 주고받는 돈으로 인한 통장 잔고의 변화 등으로 기초수급자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닌지 혹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작하였으니 이 영상으로 조금은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볼견복지부에서는 언제나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들은 아래 댓글을 통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시려면 소득 외에도 주거지 및 자동차 등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럼 자동차는 어느 정도 크기이거나 가격일 경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지 궁금하시죠? 지난번에 올렸던 통장 잔고에 따른 기초수급 대상 계산에 대한 영상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추가로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통장 잔액에 따른 기초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시청하시고 지금 영상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초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을 2024년에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견복지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수급자 선정 시에 금융재산 외에도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아직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 2024년 기준을 적용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기준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닌 실제로 계산을 해보는 과정을 설명드려서 각자 상황에 맞게 응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초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자동차가 필요하지만 자동차 소유할 경우 수급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셔서 자동차가 필요함에도 구매를 안 하는 분들 계시죠?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걱정 마시고 필요한 차량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4년 이전의 기초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기준에는 다인이고 다자녀가 있는 경우 승용차를 운행한다면 1600cc 미만이거나 10년 이상 된 차량 혹은 차량 가액이 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혹은 승합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1000cc 미만이거나 10년 이상 된 차량 혹은 차량 가액이 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 즉 차량을 이용하여 소득활동 등을 한다면 다자녀 가구가 아니더라도 1600cc 미만의 승용 차량 한 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자동차 가액의 50%는 기초수급 산정 시 재산 범위에서 제외해주고 나머지 50%는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조금 쉽게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인 가구인 김생활님이 생계용으로 차량 가액이 2천만원인 차량을 갖고 있다면 1천만원은 재산 범위에서 공제한 나머지 1천만원의 4.17%를 곱한 금액인 41만 7천원이 월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일자리 참여 등으로 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긴다면 이분은 기초수급자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자의 자동차 소유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개선됩니다. 2024년부터는 다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승용차를 운행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상향된 2500cc 미만이자 7인승 이상 차량 운행이 가능하고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 환산율인 4.17%가 적용되어 기초수급생활자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승합차의 경우에는 소형 이하 승합 자동차로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이면 역시 일반 재산 환산율 4.17%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2000cc 미만의 승용 차량 한 대까지는 인정되며 자동차 가액 100%가 재산 산정 시에 제외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생계용으로 차량 가액 2천만원 차량을 갖고 있는 김생활 씨가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라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았지만 2024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24년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생계용 차량의 자동차 가액 100%가 모두 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다른 기준만 충족한다면 자동차가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2024년 기준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우는 40대 김기초 씨로 3명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5인 가구로 월소득 17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 가구이며 차량 가액이 700만 원인 2013년식 산타페 8인승 2000cc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2023년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1600cc 기준 및 차량 가액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차량 가액 100%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소득 170만원을 30% 공제한 119만원이 월소득으로 잡히며 여기에 차량 가액 700만원이 모두 소득으로 인정되어 월소득 819만원으로 잡히면서 23년 5인 가구 선정 기준인 190만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등을 모두 못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이고 차량도 기준에 모두 부합하기에 일반 재산 환산 기준인 4.17%를 차량 가액에 곱하면 소득 119만원에 차량의 월소득 환산액이 29만원으로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서 24년 5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214만원을 하회하기 때문에 매월 생계급여 66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50대인 김정부님은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는 4인 가구로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가액 1000만원이고 1900cc인 2013년식 소나타가 있으며 매월 180만원이 소득이 있습니다. 김정부 씨가 2023년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월 받는 소득 180만 원을 30% 공제한 126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고 생업용 자동차이나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가액 100%가 모두 재산으로 인정되어 1126만 원이 월소득이 되어 23년 4인 가구 선정 기준인 162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변경된 생업용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승용 차량 한 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기 때문에 2024년도 김정부 씨의 소득 환산액이 126만 원이 되어 2024년 4인 가구 기준인 183만 원 미만으로 생계급여 약 57만 원을 2024년부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2023년에 이런 자동차 소유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2024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중 자동차 기준을 토대로 기초생활수급 대상 여부를 예시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2명의 직원들이 집으로 찾아오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느라 번거로우셨죠? 앞으로 이런 번거로움이나 불편함이 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근로능력 평가를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금평이라 불리는 근로능력 평가 진행 시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모두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견복지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근로능력 평가 대상인 만 65세 미만인 기초수급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로능력 평가는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해당되는 만 65세 미만의 수급자의 경우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평가입니다. 이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로 판정이 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일정 조건 즉 자활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의료급여, 이종, 자활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활 등에 참여하더라도 자활급여 등이 근로능력 없는 분들이 받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일종 혜택보다 엄청 많은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가 되시길 희망하십니다. 또한 이런 근로능력 평가 절차가 필수적이기에 평가 진행을 위해서는 그동안 다니던 병원에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출된 진단서 및 의료기록지 등을 의학적 평가라는 단계에서 의사들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단계외 및 1부터 4단계까지 부여하고 이후 의학적 평가 1단계 혹은 2단계인 수급자는 활동능력 평가를 진행하는 직원 2명이 집에 방문하거나 혹은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에서 관련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여 근로능력 있음 혹은 없음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좋은 정보로 매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런 근로능력 평가를 기초수급자가 되어 딱 한 번만 실시하면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근로능력 평가는 1년에 한 번 혹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니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자 분들이 진단서와 의료기록지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이런 경제적 혹은 면담에 따른 부담이나 어려움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으로 평가된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 주기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이나 연장이 된 걸까요? 근로능력 평가 주기가 현재보다 최대 2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많은 수급자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동안 취약계층이 되면 겪게 되는 평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의료기록지 준비 부담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고자 과거 10여 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3회 연속으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평가한 분들은
평가 시에 제출한 질환들을 토대로 평가된 의학적 평가에서 그 질환의 경중에 따라 1년에서 2년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된 기간만큼 별도의 근로능력 평가는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는 실제 근로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일종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그동안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수급자가 세 번째 평가에서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에 의학적 평가에서 1단계를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는 2년의 유효 기간을 부여받았는데 기존 유효 기간보다 1년 늘어난 3년의 유효 기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적 평가에서 2단계에서 4단계를 받은 중증 질환자는 현재까지는 고착 즉 호전 가능성이 없는 질환인 경우 유효 기간이 3년이었으나 2년 늘어난 5년으로 유효 기간이 개선되며 호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받게 되는 비고착인 중증 질환자는 현재까지 2년의 유효 기간이 부여되었으나 2년 늘어난 4년의 유효 기간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예시로 조금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기초 씨는 2020년 12월 3일 근로능력 평가를 처음 신청하여 의학적 평가 고착 1단계로 활동능력 평가에서도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서 2년인 유효 기간에 따라 2022년 12월에 두 번째 근로능력 평가에서도 의학적 평가 고착 1단계이며 활동능력 평가 결과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다면 2024년 12월에 실시하는 근로능력 평가에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평가 고착 1단계를 받게 된다면 다음 평가는 2026년이 아닌 2027년 12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즉, 3회 연속으로 관련 평가가 근로능력 없음 받은 분들 중 제도 개선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즉시 유효 기간이 변경되겠으나 2회만 받은 분들은 한 번 더 같은 결과가 나와야 개정사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매번 평가 결과 다를 경우가 궁금하시죠?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좋은 정보로 매번 찾아뵙겠습니다. 평가 결과가 다른 경우인 이번 예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생활님은 2020년 12월 5일 건강문제 등으로 일자리 참여가 어려워서 소득문제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였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첫 번째 근로능력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학적 평가에서 비고착 1단계가 나왔으며 활동능력 평가에서는 근로능력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건강 문제로 악화된 질환으로 2021년 두 번째 평가에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그 결과 의학적 평가에서 고착 2단계를 받아 근로능력 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세 번째 근로능력 평가를 진행하는 3년 후인 2024년 12월에도 의학적 평가에서 고착 2단계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게 되면 기존 유효기간 3년에서 변경된 개정 내용에 따라 5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해하기 어떠셨을까요? 혹시라도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다시 한번 관련 영상을 반복하여 살펴보시거나 고정 댓글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놓은 사이트 주소를 기재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유효기간 개정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중 약 28,000명이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제도를 받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혜택 잊지 마시고 평가 진행 시의 유효기간을 문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수급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근로능력 평가와 관련한 유효기간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을 받고 계시며 근로능력 평가 대상이신 18세 이상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변경되는 이 제도를 꼭 상세히 살피시어 혹시라도 유효기간 설정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타인이나 친인척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초수급자 소득에 포함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 정기지원 사적이 전소득에 이어서 사전이 전소득 두 번째 시간으로 사용대차 사적이 전소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볼견복지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사적이 전소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적이 전소득이란 국민연금 등을 뜻하는 공적이 전소득과 반대되는 말로 사적으로 지원을 받는 이득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적이 전소득은 정기지원 사적 이전 소득과 사용대차 사적 이전 소득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부양 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뜻하는 정기지원 사적 이전 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예시로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란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이에 준하는 별도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거주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무료 임차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럼 사용대차 사적 이전 소득은 위의 사용대차에 해당하면 모두 소득으로 책정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만 대상이며 주거급여에 미해당하거나 받지 않는다면 사용대차 사적 이전 소득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즉 기준 중 위소득의 48%에 해당하지 않아서 주거급여를 못 받거나 받을 수 있음에도 주거급여 수급을 희망하지 않아 받지 않고 계시다면 무료로 임차하여 거주하셔도 소득으로 판단하지 않으니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임차님은 기준 중 위소득 32%에 해당하는 수급자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거주는 부양 의무자 집에서 무료 임차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임차님은 사용대차 사적 이전 소득이 부과될까요? 주거급여를 미신청하였다면, 부과되지 않으며 급여를 신청했다면 전체 시설을 사용하거나 부분 시설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차등하여 소득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되는 사적 이전 소득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주시설을 전체 이용했는지 혹은 일부만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차등하여 책정됩니다. 즉, 방 3칸인 집에서 방 1칸만 사용한다면 부분 사용 대차로 소득을 산정하고 방 3칸을 모두 사용한다면 전체 사용 대차로 소득을 산정하여 위의 표와 같이 소득 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인 가구인 주거급여 수급자가 부양가족의 집 전체를 무료로 임차하여 사용한다면 매월 15만 8,400원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혹은 5인 가구인 주거급여 수급자가 부양가족의 집 중 일부만 무료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12만 3,552원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구 원수 그리고 무료 임차하는 집 사용에 따라 주민등록상 독립세대 구성 여부와 사용 대차 공간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반영되는 소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이시라면 지금까지 설명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양 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서 무료로 생활하는 경우 부과되는 소득의 기준과 금액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싼 자동차도 있는데 자녀 이름으로 돌려놓고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은 억울하게 부정수급자가 되셨나요? 정부에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 및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미리 부정수급 사례 등을 확인하셔서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볼견복지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에 대한 내용과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정수급 신고 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포상금 제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복지 혜택만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일부러 부정수급을 하려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혜택을 악용하는 경우보다는 각 상황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할 상황인지 모르셔서 결국엔 부정수급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정수급 문제는 정부에서 제대로 된 홍보나 정기적인 안내가 미흡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우선되어야 하고, 또한 복지 혜택 규모도 보다 현실화되어 모든 분들이 복지 혜택만으로도 생계가 가능해지길 바라봅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는 매년 각 지자체별로 진행을 하며, 특히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6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특별 단속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본인과 가족 등의 소득 및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와 허위로 위장 이혼 신고, 그리고 자동차 명의 도용, 타인 명의로 사업자 운영, 사망, 교정시설 입소, 해외 출국 등 변동사항을 미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를 꼭 해야 하는 내용인지를 모르고 신고를 안 했다가 향후 적발되어 환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의 예시 등을 잘 기억하셨다가 해당되시는 내용이 있다면 미리 신고하시고, 또한 적발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받는 경우보다 1인 가구로 각자 받는 경우가 더 수급액이 많아서 같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사실 이혼 상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기초연금은 더 받을지는 모르지만 배우자 사망 시에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보다 큰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고, 또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으십니다. 다음으로 포상금 제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고의로 재산 및 소득을 숨긴 부정수급자가 주변에 계실 경우에는 이 내용을 신고하시면 환수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환수결정 금액의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정수급 신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 또는 국번 없이 129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 보호 강화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도입하였습니다만, 신고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신고인으로부터 무고죄 혹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 혹은 고발을 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경찰에서는 신고 당시에 기재한 전화번호 등을 압수하여 신고인을 특정할 수 있으니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라며, 확실한 상황에 대한 신고가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음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불편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하여 고민했으나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려서 부당한 처분을 받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사례 및 신고 방법,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살펴보시고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상황이 없으시길 바라며, 또한 억울하게 부정수급자로 오해를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정기적으로 부양의무자나 후원기관을 통해 후원을 받고 계신가요? 그 후원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될까 걱정이 되셨죠? 이번 영상을 통해 얼마나 받으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후원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볼견복지부입니다. 많은 기초수급자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만으로는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각 기관들에서 정기적인 후원을 받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이런 후원을 받을 경우 기초수급자 탈락 등 변동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 등 부양의무자에게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지원으로 인하여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염려로 지원을 받지 않거나 혹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받는 경우 등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번 영상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도움이 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사적이 전소득이라고 합니다. 사적이 전소득이란 국민연금 등을 뜻하는 공적이 전소득과 반대되는 말로 사적으로 지원을 받아 생긴 이득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적이 전소득은 정기지원 사적이 전소득과 사용대차 사적이 전소득이 있습니다. 사용대차 사적이 전소득이란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 얻게 되는 간접이익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부과되는 소득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정기지원 사적이 전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기지원의 의미와 이에 따른 소득인정 내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기지원 사적이 전소득이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뜻합니다. 그럼 정기적인 지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기적인 지원이란 1년 중 6회 이상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6회 미만으로 지원을 한다면 비정기적인 지원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지원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 넘을 경우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는 1인 가구 33만 4,266원으로 매달 이 정도 금액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단 6회 미만의 비정기적인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원받은 금액이 커서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부 소득에 반영하게 됩니다. 즉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111만 4,222원으로 이 금액을 넘는 일회성 지원은 사적이 전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금액 중 임대보증금 마련 등 다른 재산 증가분으로 명확히 확인이 되거나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을 위한 것으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이렇게 소득으로 반영된 정기지원 사적이 전소득은 소득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나누어 수급자의 월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1인 가구인 기초수급자로 정기후원자에게 매달 20만원씩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후원금은 소득으로 인정이 될까요? 아닙니다. 매월 후원금 20만원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 금액인 33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김 사장님이 후원자에게 매년 1회 500만원을 후원받는다면 이 금액은 소득에 반영이 될까요? 네, 이 경우에는 김 사장님의 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에 6회 미만의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에 반영하지 않지만 그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즉 김 사장님은 1년에 1회만 후원을 받았지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인 11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기에 소득으로 반영되며 월 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500만원을 기준 중위소득 50% 해당값인 111만 4,222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288만 5,778원을 12개월로 나눈 후 나온 값인 24만 481원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시군구청 등에서 지급하는 금품이 연 6회 이상 혹은 금액이 크다면 소득에 반영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첫 번째는 조례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 주민으로 명시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 금품 제공을 위한 예산이 100% 지자체 예산으로 후원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등의 부가서비스, 즉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인 동절기, 난방비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이라면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후원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후원을 받는다고 무조건 소득으로 반영되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수급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니 후원 대상이 되신다면 이러한 계산 방법을 활용하셔서 살펴보신 후 문제가 없다면 무조건 거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기지원에 따른 기초수급비 영향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린 적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기초수급 혜택을 받지 못할까 염려되셨었나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볼견복지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생활이 어려울 땐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보다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인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개인 간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수급자이시라면 이러한 개인 간 금전 거래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타인에게 후원을 받는 경우 1년에 6회 이상 빌리고 그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넘거나 6회 미만이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큰 돈을 빌린다면 사적 이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의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 간 금전거래 외에 부채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그 부채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이러한 부채에는 타인에게 집을 빌려주고 받았지만 미래에 돌려줘야 하는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부 중개업체 등에게 빌린 돈들도 재산가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그렇다면 재산에서 차감해 주지 않는 부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부채는 부채에 대해 여러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지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대출금에 대한 부채가 아닌 담보 설정액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 등 마이너스 대출도 부채로 보지 않으며 카드사를 통한 카드론 그리고 모든 개인 간 부채를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 돈을 빌리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생계비를 받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수급비 그리고 의료급여 혜택 등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꼭 다음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지인이나 타인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후원 외에도 개인 간의 돈 거래를 하여 일시적으로 통장 잔고가 늘어나게 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사적이 전소득으로 보고 소득의 증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적이 전소득으로 판단되는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적이 전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1년에 6회 이상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돈을 반복하여 빌리거나 1년에 6회 미만이지만 빌리는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인 기초수급자 김부채님은 지인에게 2024년 1월, 5월, 6월, 8월, 10월, 12월 매달 40만원 돈을 통장을 통해 빌렸습니다. 이럴 경우 김부채님은 1년 동안 총 6회에 걸쳐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인 33만 4,266원을 초과한 금액을 빌려왔기 때문에 사적이 전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3인 가구인 기초수급자 박소득님은 지인에게 2024년 1월에 250만원의 돈을 통장을 통해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박소득님은 일회성으로 빌린 돈이지만 이 돈이 2024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235만 7,328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적이 전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적이 전소득에 따른 매달 부과되는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김부채님의 경우에는 6개월간 매달 40만원씩 빌렸으며 이 금액을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하기에 매달 빌려온 금액에서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인 33만 4,266원을 빼준 금액인 6만 5,734원을 사적이 전소득 기간인 6개월을 곱하면 39만 4,404원이 1년간 사적이 전소득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매달 받는 생계비에서 빼주기 위해 12개월로 나눠주면 매달 32,867원을 생계비에서 빼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소득님의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빌린 돈 250만원이 2024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사적이 전소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250만원도 2024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하기에
지인에게 빌린 돈에서 2024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235만 7,328원을 빼준 금액 14만 2,672원이 사적이 전소득이 됩니다. 이 금액을 매월 받는 생계비에서 공제하기 위해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11,889원을 매달 받는 생계비에서 빼주게 됩니다. 이처럼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빌린 돈으로 인하여 생계급여 등의 영향이 생기므로 반드시 개인 간 금전거래 시에도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사전에 계산을 하시어 문제가 되는지 먼저 판단하시고 거래하시길 추천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어려우신가요? 혹시 이 내용이 복잡하시다면 영상을 반복하여 살펴보시고 그래도 어렵다면 고정 댓글 등에 올려놓은 사이트에서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생계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이 전소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볼견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